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증시가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 역시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 수입 물품에 매기는 관세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4개월 연속 팔자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3일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연말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불안의 유통 관련 주가도 줄줄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탄핵안 폐기 후 환율 강세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ETF 수익률 상위권에서 국내 투자 상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전환으로 정치 리스크가 더해지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의 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2.5%가량 하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불리고 있는 AMD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5%대 낙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발표될 미국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될 CPI가 미국의 금리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요, 12월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이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우리 시장 브리핑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야기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4% 하락하면서 44,00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0.66%, 0.61%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 수준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악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미국 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급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99%로 마무리했습니다. 1.11%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의 악재의 영향을 받아 0.84% 하락했습니다. 5,000선을 방어하며 마무리했고요. WTI는 1.38% 상승하면서 68.1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대체로 혼조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61% 상승하면서 246.75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무려 244.68달러라는 사상 최고 주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3조 7천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0.55%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협약에 따라 첨단 인공지능 칩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승인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연일 상승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은 아부다비에 AI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G4이는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을 받기 위해 자체 시스템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없애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2.55%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 이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EU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 0.49% 상승하면서 175.37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구글이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의 기술적 걸림돌 하나를 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2029년 말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0.41% 하락하면서 226.09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에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오늘은 다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1.6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6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연일 신고가를 만들었던 테슬라 잠시간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7.4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초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7%대 상승을 해주었고요. 테무의 모기업인 PDD는 10%대, JD.com은 11%대, 검색 엔진 바이두도 7%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포함해 강력한 경기 회복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내년 경제 기조를 올해와 같이 안정 속의 진보 추구를 견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허쉬입니다. 10.8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허쉬죠. 이 허쉬가 오레오 쿠키와 리츠 크래커로 유명한 스낵 회사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에 인수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수합병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매출이 약 500억 달러, 한화로 약 7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식품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몬덜리즈와 허쉬는 합병에 대해 이미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논의 단계가 초기 단계고 실제로는 이 인수합병이 진행될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허쉬 주가는 장 초반 19% 급등하며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6.7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인버터 기반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는요, 오늘 네덜란드의 넥스트 에너지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인페이즈의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을 넥스트 에너지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인페이즈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택가에서 태양광 전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을 때 25년 동안 3배 이상의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탈퇴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8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나토에 대해서 이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 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다면 이 동맹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트럼프는 이를 변경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취임 즉시에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이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라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유로존의 금리는 비상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유로존 금리가 비상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핀코가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유로화는 9월 이후에 5% 이상 하락하면서 유로당 1.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ECB가 수출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3.25%에서 1.75%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코의 앤드루 볼스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게 된다면 유로화가 추가 하락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서 미국보다 유럽과 영국 국채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그는 프랑스 예산 위기로 인한 국채 시장 불안이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아디가 올해 전 세계 판매량에서 혼다와 포드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 판매량 400만 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포드와 혼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올해 11월까지 376만 대를 판매하면서 이 테슬라를 분기 매출 기준으로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600만 대의 판매를 예상하면서 GM과 스텔란티스와 경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올해 생산 능력을 늘리고 20만 명을 추가 고용해서 직원 수를 100만 명에 육박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함께 강화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2.5%에서 올해 10월 16.2%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7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하게 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투자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공장 건설을 연기를 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캐나다 합작 공장의 완공을 연기한 상태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트럼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인수팀은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북미에 5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실적 부진 속에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 공장이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국장은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소비 시장이라면서 차기 행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 체계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1월 0.2%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를 하회한 수치고요. 이 PPI도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하면서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이것에 대한 달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주재 아래서 내년 경제 목표와 부양책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가 은행들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내년에 최대 6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함께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은 재정 정책 방향을 기존의 적극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차입 확대와 재정 적자 증가를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지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자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기업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이 경제 정책의 진행 방향 더불어서 시장의 주요 흐름 그리고 대형 하이테크주의 동향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됨으로 인해서 트럼프 랠리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아무래도 정책 공약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요, 경기에 민감한 일반 소비재, 금융, 정보기술 쪽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소재, 생활 필수품 쪽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경기 회복 기대라기보다는 이 기간 47% 급등했던 테슬라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밀월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의 승인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진 테슬라가 유리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금융 쪽은 의외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본 규제 강화가 좀 후퇴하게 되고요. M&A 규제도 느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비만, 백신 치료제에 관련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에 지명이 됨에 따라서 제약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지난 한 달간 IT 업종은 S&P 500 시장보다는 좀 높은 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구글은 사업 분할 문제로 불거지면서 부진을 못했던 게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형 하이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차기 정부의 거대 IT 기업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큰 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이 IT 기업에 대한 정책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3대 지수 연일 제일 최고치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는 상당히 강세장 분위기인데요. 로랜딩, 소위 말해서 내년도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경착륙을 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주요 근거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지수가 모두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무려 1.9%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감세나 규제 완화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바처럼 ISM 제조업 지수와 S&P 그림을 보시면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최근 대선을 앞두고 1년 정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낙관노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선을 올라온다면은 트럼프 일기 때에는 2016년과 2017년도에 찾아왔던 주가 상승이 찾아올 수 있고 M7이라고 하는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반대로 50선을 밑으로 계속 움직인다면은 ISM과 주가의 괴리도만큼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최대한 2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양극단적인 그 논쟁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수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맞춰서 또 고평가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과 더불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활황을 이끌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혁신 기업들의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경제학 이론 중에서 기술 혁신 사이클가 있습니다. 바로 콘티에프 파동인데요.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50년 주기로 항상 이동하고 순환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파동의 시기라든지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18세기 중반서부터 산업혁명이 찾아오면서 이런 기술 혁신 파동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2010년서부터 찾아온 6파 AI,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기술 혁신들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파란 막대성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의 연간 등락률을 보여주고요. 또 붉은 곡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과 관련된 콘트라 TF 파동을 보여준다고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주가 사이클과 파동 간의 관계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아무래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공황이라든지 전쟁들이 많아서 그런지 뚜렷한 그 상관관계를 보이지를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양자 간의 관계는 약간의 지연만 있을 뿐 계속 파동을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S&P 500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갔던 것도 이 때문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보실 때 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기술 혁신이 미국 경제 활황의 핵심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기술 혁신의 6번째 파동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파동이 50년 주기라고 한다면 지금 6번째 파동 자체가 지금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이 그렇다면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분명한 것은 초기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혁신 파동과 주가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2016년도부터는 분명히 다른 파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또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 혁신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보면은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굴뚝주를 대체하면서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 증가세가 내년에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파 초반을 대표하는 기술 혁신과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냐는 것은 가트너가 발표한 신기술 하이퍼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가트너 같은 경우는 매년 2,000개 이상의 기술을 통찰력 있게 추출해서요. 매년 미래 2년에서 10년 정도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한 신기술을 하이퍼 사이클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은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요. 또 넘치는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면서 기술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기술주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놀라운 투자 성과도 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현재는 6번째 파동의 초기 단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도 기술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는 유망한 선택이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제 6번째 파동이 있죠. 이 파동에서 주목해 봐야 될 신기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챗GPT가 가장 대표적인 그 종목이 되는데요. 챗GPT가 도입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보다도 상당히 빠른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밴더빌트 대학,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8월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5세 인구의 무려 40%가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한 28% 되고요. 이 중에 11%는 매일 챗 GPT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보급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건데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보급률이 40% 올라왔는데
인터넷과 관련된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20% 올라가는데 2년이 걸렸고요. 또 PC 같은 경우에는 20% 보급에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하고요. 또 저렴한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생성 AI 같은 경우는 기존 기기에다가 앱 브라우저만 깔면은 바로 어느 직종이든지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챗GPT가 도입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3.5%이 챗GPT를 쓰지만 작업의 생산성은 무려 25%나 생성됐고요. 또 이를 근거로 전체 노동 생산성을 보면 7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문장 작성이라든지 정보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기술 진화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광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 AI 같은 경우는 진화를 하고 또 다른 산업으로 또 확산이 되고 이런 확산이 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가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생성형 AI가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의 이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기술 혁신의 6번째 파동 속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내년에는 경기 확장과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이 주요 투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함께 전망치를 내놓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대표적인 IB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객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낙관적인 보고서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내년 말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한 10% 상승한 6,666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주요 근거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 목표치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7,000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현재보다도 16% 정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올해 4대 그 거대 디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정도 됐지만 내년도에는 2,5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고요. 또 M&A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그 IB 중에서 2위 정도 되는 규모 회사인데요.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도 주가는 9% 정도 올라간 6,500포인트까지 S&P 500의 주당 순이익은 11%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그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의 목표치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6,500포인트로 잡고 있지만 아무래도 골드만보다는 EPS 증가는 13%로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26% 오른 7,400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약세장 시나리오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보다 28% 떨어진 4,6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골드만이라든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목표 주가를 4,500이나 4,700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모두 빗나갔습니다. 강력한 모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가 전망이 종종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IB 쪽에서는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경제 일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금융정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이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반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22가 목요일 날 금융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스위스, 캐나다, 브라질도 금리를 동반해서 인하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FOMC가 새벽 4시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86% 확률로 금리 인하를 확실시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당 한 번 정도 완만한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FF 금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5% 정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확률은 50%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와 달리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확장세가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4분기에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해서 1%까지 올라가는데 3분기 연속 경기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점점 엔저 리스크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저 리스크를 좀 잡겠다는 게 일본 은행 생각이고요. 또 터미널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금리 인상의 종점은 한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서 각국이 분주하게 금리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세와 엔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에 서로 다른 금리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갑작스럽게 엔저에서 엔고가 되면서 지난 8월 5일에 있었던 이 블랙 먼데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초래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블랙 먼데이 다시 한 번 더 재현이 될까요? 네,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 차이가 분명히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엔저가 엔고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찾아왔던 블랙 먼데이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앵커레이드 자금들이 대거 청산이 일어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체 앵커레이드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3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언제든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은 무려 2,181억 달러, 엄청난 규모가 순식간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는 현재 1달러에 150엔 정도가 됐는데 이게 135엔에서 140엔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해서 달러와 같은 고금리 통화라든지 그리고 투자 자산에 투자했던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갑자기 청산이 일어나면서 자산 시장, 특히 위험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M7 주가라든지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갑자기 대거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하이테크주, 금융주,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좀 주의 깊게 요주의 상태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엔고로의 전환은 지난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까지 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증시와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미국은 내년도 경기 확장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증시의 활락을 이끌 신기술주의 장기 투자 관점이 유효합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경제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현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탈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가 빚을 갚고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나토에 계속 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나토는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으니 미국의 손해가 2배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나토 탈퇴를 위협했었는데 미국 의회는 지난해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만으로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공식 탈퇴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나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나토 합동 군사훈련 참가를 막는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나토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게 축출된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중동 지역으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설리번 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벳 대변인은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 관계자들과 만나 가자 지구의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한 노력, 시리아의 최근 상황, 레바논과 이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시리아 내 화학 무기가 민간인을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시리아 대통령 알 아사드는 현재 그의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비트코인 ETF로 100억 달러 가까이 유입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친암호화폐로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그의 임기 동안 암호화폐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발행한 12개 비트코인 ETF 펀드에는 지난 11월 5일 선거일 이후에 약 99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조 2,300억 원의 투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지지자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지지하는 규칙으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심지어 전략적으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아이디어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은 암호화폐 회의론의 입장이었지만 이 업계가 공화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오늘은 그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사 벤치마크는 리비안 자동차가 향후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매수 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1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38% 높여 잡은 건데요. 현지 시간 9일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리비안의 주가는 4% 상승한 13.5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15% 상승하며 마무리했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벤치마크 분석가들은 올해 주춤했던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생산이 2025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평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 2026년과 2027년에는 판매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EV 스타트업 중 리비안이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는데요. 리비안은 아마존과 2030년까지 상업용 EV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전문가들은 리비안의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 현재 분기의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예상 및 충분한 재무 유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것으로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9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크레디트카드닷컴은 지난달 말 미국 거주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이번 쇼핑 시즌에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빚을 지거나 더 많은 빚을 질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39%는 주로 관세가 물가를 올릴 것을 걱정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9일 2025년 경제공작을 분석, 연구하고 내년도 반부패 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주재로 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혁 심화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내수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채택했었는데요. 2010년 말에는 신중한 기조로 전환했었죠. 이번에 논의된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일에서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 지표들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책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화면 살펴보시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2%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5%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엄 이후 우리 시총은 150조 원이 넘게 증발이 됐는데요. 해당 시총의 몸무게는 SK 하이닉스 기업 하나 덩치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먼저 물가지표 경계감의 3대 지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러졌고요.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몸살이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3%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투심이 조금 더 악화된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시리아발 불안과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1%대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WTI 국제유가와 브렌트유 모두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1.61%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냈습니다. 이로써 시총이 3조 7천억 원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뢰장 우리 증시 어떤 이슈 포인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일장 국내 이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전국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조 원에 육박하는 K2 전차, 연내 수출 계약의 불투명해진 모습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의 약세를 더욱더 보여주고 있고요. 대왕거래 시추선 어제 입항을 했는데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탄핵 전국의 자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책 흐름들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부분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국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채권 보관액이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탄핵 전국의 고환율, 원재료가 상승까지 더불어서 삼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밥상 물가 역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불안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이달을 발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펀드는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 혈맥이라고 설명하면서 50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 펀드 그리고 증시 안정 펀드를 적시에 시행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업 경영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합병에 조건부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해명에도 계속되는 비밀 유지 계약 위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몸살이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징 테마입니다. K배터리 올해 중국 제외 세계 점유율 46.5%로 1년 사이에 22.8%포인트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캐즘과 더불어서 계엄에 대한 여파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중국의 BYD가 약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계속된 K배터리 압박 흐름에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리튬 역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엔터 역시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요. 글로벌 걸그룹 미국 멤버 즉 왓챠 멤버 중에 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엔터주 6%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음반단에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행과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등 소비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어제 지수 자체가 내림세를 크게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했었던 테마보다는 하락했던 테마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는 방안과 STO 법제화가 불투명해진 전망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테마 역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 테마까지도 알아봤고요. 전일장에서 크게 움직였었던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시간 외에서 이가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5% 넘게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산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탄이 내려온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가 좀 급하게 나오면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예측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고서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는 하되 리스크는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은 지난번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걸 극복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2004년 때는 중국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때고 2016년 당시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강한 상승세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좀 짜여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경기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봤을 때도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 쪽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역풍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어서 부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IM증권 리포트 볼 텐데요. 한국의 복원력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일 확실해진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권의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시점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M증권에서 보고 있는 이 2,400포인트 수준 정도가 되면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좀 했고요. 저점으로 봤을 때는 2,25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아직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놓았던 세 가지 시나리오 하나씩 좀 볼 텐데요. 확률 싸움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0%의 확률로 일단 현재 지금 흘러가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탄핵은 부결됐고 정부와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코스피는 2,300에서 2,600 정도 일단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은 지금 1,480원까지 단기 고점 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정책들, 밸류업이나 대왕고래 같은 프로젝트들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0%의 확률로 넘어오겠습니다. 이후에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고 헌재를 지나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2,400에서 2,700포인트 정도 예상되고요. 환율은 1,350원에서 1,450원으로 이때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완화 수순 밟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10%의 확률이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확률인데요. 2차 비상계엄이 발생한다면 2,220에서 2,400포인트까지 확실히 확 낮아질 예정이고요. 환율은 1,550원까지 뛸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일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본회의 상정되는 날입니다. 아마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큰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출발 엇갈리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0.51%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0.51% 반대네요.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버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고요. 지금은 차트보다는 밸류를 좀 더 집중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시총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일단 어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오늘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 하락하면서 16만 6,4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국 반독점 이야기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코스닥까지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29만 6천 원 선으로 오늘은 어쨌든 30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안이 폐기가 되고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매물을 크게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예상 체결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 시장 모두 다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1% 상승하면서 2,3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42% 상승하면서 6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 당시에는 모든 업종이 내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모든 업종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학 쪽에서는 무려 2.3%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에서는 2.1%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을 열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은 계속해서 낙폭이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업종들로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모두 다 1%대 회복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모두 다 오름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타 서비스와 건설 쪽에서는 지금 2%를 훌쩍 넘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에 다다르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 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시간 외에서도 건설 기계라던가 이 휴전과 관련된 업종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1.46%가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이 출판, 매체, 복제만 올라갔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1.46%가 떨어진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부진했던 화학에서 2.4%가 넘어가는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과는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을 살펴보자면은 SK하이닉스만 상승불을 켰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다 하락불을 킨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1.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1.87%로 지금 현대차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1,007억 원을 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764억 원을 매도를 찍어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약세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을 좀 무색시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노무라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인데 그 근거로 디램과 이 낸드 가격 자체가 계속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면서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88,000원에서 72,000원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내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 4나노 공정 수율을 2년 만에 약 7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율 안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TSMC 대비해서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 하락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2.5%가량 내렸었고요. AMD까지 5%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MD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5% 낙폭을 기록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이닉스 0.41%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1.5% 상승폭을 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0.63%, 현대차 같은 경우 2.74% 큰 상승폭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 현대차에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4분기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면서 또 호실적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11월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7에서 11%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이 관세 우려 때문에 선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알테오젠이 6.8%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1% 그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3.49%, HLB가 1.3%, 에코프로가 2.4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반중 정책이 본격화가 된다면 이 한국의 2차 전지 관련된 업계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IRA가 폐기가 되는 대신에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산 제품 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모두 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오름세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조업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7%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던 계획이 오히려 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이 두산 밥켓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주주들에게 약속했던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크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합병 계획을 취소를 하거나 관련 주주총회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8%가량 빠지고 있지만 두산 밥켓은 0.9%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든 종목군들 그동안 낙폭을 크게 보였던 종목들 조선이라던가 아니면 방산 혹은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오늘은 그 하락세를 다시금 회복하는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자리해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1.5%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0.47% 그래도 1%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도 3%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에서는 5%대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안에서는 금융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으로 가장 크게 엮여 있는 게 금융업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요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도 금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업종군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도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신한금융만 현재 1%가량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1%대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이 위치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 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다 엮여서 2%대 강세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3%대, SKC가 3.4%, 그리고 에코프로 2%로 계속해서 강세 모두 다 연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제는 많이 빠져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1.6% 그리고 코스닥이 3%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일단 매수 포지션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네, 일단 환율이 1,430원대 이제 전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또 매수로 유입을 했지만은 안타까운 점은 개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구나.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런 박탈감들이 국내 시장을 엑시트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20, 30대 투자자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미국 이제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섰다고 하니까는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이런 이 하락세를 계속 보인다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의 엑시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려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일단 이번 주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도 일단 예견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환율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름 쪽에서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인다면은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좀 매수세를 이제 현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낙폭 과대를 사느냐 그러면 대형주 중심의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는 종목들을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쪽에서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 쪽이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먼저 조정을 많이 받고 사실 이런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올라오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뭐 낙폭 과대 중소형주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까 전에도 대형주 쪽 가져가실 거냐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대형주들을 팔고 이제 이런 낙폭과대 중소형주로 가는 건 아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꾸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하반기 때 시장에서 저희가 소리 소문 없이 올랐던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었던 종목들,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통신주들도 고점에서 약 한 10% 정도 조정폭을 조금씩 받아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좀 안정적인 나만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셈법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대표님 말씀처럼 어제는 개인이 좀 매도세가 짙게 나왔고 패닉셀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흐름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들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랑 반대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반등이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까요? 저는 의미가 크게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 막판까지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마감을 한다면 그래도 기존에 없었던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조금씩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하루 천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요.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뭐 코스닥도 지금 거의 1,000억대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봤더니 코스피도 이제 가장 높았을 때 20조에서 지금 한 16조 정도로 신용에 대한 뭐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 물량은 조금씩 소진이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지수단에서는 낙폭을 좀 과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인들이 다시 재진입을 할 때는 조금 더 펀더멘탈을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종가까지 매수로 찍혀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하루 천하로 끝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밸류 펀드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700억 그리고 다음 주에 300억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한 펀드는 10조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기사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투입 시기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투입을 고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수가 한 8% 정도 빠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서 그럼 이게 사실 부양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냥 하단 방어 정도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투자라는 것도 사실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안정적인 뭔가 이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면은 이것을 진짜 하든 안 하든 실탄을 쏘든 안 쏘든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정부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면 그래도 증시에 좀 더 남아있을 만한 기대감 정도의 그 좋은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밸류 펀드에서 뭐 이번 주 300억, 다음 주 뭐 700억 이게 액수면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규모가 사실 너무 작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예, 뭐 하루 아침에도 개인들이 지금 1조 이상 매도세를 보이는데 그거 갖고 지금 사실 이게 증시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래도는 뭐 일말의 뭐 흐름상 이것을 흐름을 좀 변곡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정부의 개입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400원대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제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소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뭐 환율의 방어를 이 훼손할 만큼 외환보유고가 적지는 않거든요. 지금 400조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증시의 안정망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대한 교체 이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일단 투입은 있을 만하다. 그러면 뭐 핵심적으로 볼 때 KB금융이 20%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엑시트하고 금융업 쪽을 보지 않을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70% 이상의 이제 전체 점유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0%까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면 저는 그래도 매수를 했던 금융주 위주로서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율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강보합인데 51.1%거든요. 이게 평상시가 한 5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외국인 다 물량 덜어낼 만큼 덜어냈다라고 보고 지금도 담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많이 오르긴 해요. 1%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를 뭐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네. 죄송하죠. 네. 네. 차라리 하이닉스면 모를까. 하이닉스로?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 하락에서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은 방어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사주 매입도 이게 10조 얘기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3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내년 정도까지면은 얘네가 현금성 자산이 이제 단기 차입금도 갚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기본 계열사의 배당으로도 메꿔서 다시 이제 10조를 만들겠다는 이제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안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적거든요. 뭐 SK하이닉스도 그동안에 오히려 시장에서 잘 방어했던 종목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배제를 하고 낙폭과대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뭐 나중에 증시가 안정화됐을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IT 종목 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거를 지금은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펀더멘탈 숫자가 찍히는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일부 있어야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반등의 초입 구간이다? 그렇게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전국이 이제 뭐 여야가 합치된 흐름에서 이후에 저희가 봐야지 지금은 아직까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뭐 하루의 반등으로 저는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 펀드 관련해서도 여쭤봤었는데 일단 뒤에서 누가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도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없고 정치적인 불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어제 기사 보면 전장사업팀 이름을 하만협력팀으로 바꾸면서 이제 전장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밸류체인 으로 들어가 있었던 아남전자도 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시장 가지고 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LG전자가 먼저 전장 사업에 진짜 몇 년 전에 뛰어들고 나서 수익화를 지금 시키지를 못하고 못했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다양한 시도입니다. AI에 관련된 사업도 신규로 우리가 재편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초기 국면에서 진입에 대한 가능성들도 이제 열어놓고 그리고 삼성이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 쪽 이제 반도체가 안 되니까 삼성 메디슨 헬스케어 쪽을 일단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탈출구를 계속 마련해야겠다는 노력이지 이것을 성장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부양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아픈 곳이 빨리 치유가 돼야 아픈 곳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메모리 사업부가 잘 돼야 다른 사업도 잘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러한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벤트로 반영이 된다
그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부가 또 추진이 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마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합치가 된 부분이라서 오늘 일정상 아마 본회의 상정되면서 통과가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해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약발이 좀 있겠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트리거로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한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 달 뭐 전에도 그렇죠. 계속해서 나왔던 아주 신선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예, 그래도 우리가 불안정한 와중에 그래도 하나의 또 좋은 이벤트로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금투세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결이 된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일단 시장에서는 훈풍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훈풍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야당에서 이제 말했던 그 예산안 관련돼서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한 노이즈가 조금 있어서 뭐 원전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그 뭐 시추 대왕고래 시추라든가 이런 면으로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이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매도세가 나와서 이제 하락폭을 보인다는 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뭐 지금 반등을 주는 조금의 섹터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 경제 공작회를 얘기했던 것도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이벤트가 있는 섹터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뭐 게임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한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또 반등세를 보일 만한 섹터를 좀 찾자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뭐 이벤트적인 흐름들을 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는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반응이 좀 무뎌질 수밖에 없죠. 사실 타이밍도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정상 금투세 이야기 있는 날이라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기관 쪽에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연기금인 지수 방어를 해주려고 안가님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는 걸 보니까 반도체 투톱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LG 엔솔까지 총 상단, 상위주 위주로 좀 담아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관 그중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담는 종목들 이렇게 따라가면서 수익 방어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잘 지켜보자. 전체 흐름의 지수를 판단했을 때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새롭게 뭐 국내 시장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바닥권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뭐 기대감도 있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지수 반등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상황이고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일단 자금의 흐름도 봤을 때는 좀 풍부한 자금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좋은 섹터들로서 다시 한번 또 매수세를 국내 시장에서 매수세를 가속화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추종 매매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ETF도 사실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할 때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ETF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거기를 추종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판단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관들의 자금을 추종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정치권과 연계가 돼서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숫자를 얘기를 한 게 펀더멘탈을 한번 봤더니 뭐 카카오페이는 조금 이제 이 돌아서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때도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뭐 15% 정도 반등에 전년비 대비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뭐 개인 자산 같은 경우에 일단 전년 대비해서도 높은
또 목표를 제시를 했고 주주환원율도 50% 이상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고 개인 고객 수도 3천만 명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카카오 그룹주는 사실 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흐름도 그렇죠.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뭐 사실 단기적으로 올랐긴 했지만 바닥에서 보면 50%지만 고점에서 보면 4분의 1 토막. 그런 종목들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은 사실 지금의 정세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저희가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는 아니지만 그룹주 중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지수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담아갑니다. 펀더랑 실적이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룹주 중에서는 카카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우크라 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외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 이제 평화 원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외에서부터 상승세를 좀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래도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강세 보이는 테마 중 하나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입니다.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 수급상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흐름이 좀 많이 보였었죠. 미국 시장 안에서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기대만 좀 못하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6% 정도 빠졌고요. C3AI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인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중국 관련해서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어제는 중국 관련해서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11년 만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쪽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크게는 AI를 이제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게 AI 중소형 쪽이 좀 낙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뭐 폴라리스 AI는 조금 양호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엠노라고 하는 삼성 SDS의 지분을 또 이제 삼성 SDS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망 AI 관련돼서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또 엠노도 조정폭을 좀 받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이 원체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단기간에 집중 조명을 받아가지고 상승폭을 키워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낙폭이 클 때 오히려 AI에 관련돼서 좀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주가의 흐름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은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흐름의 가격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싼 가격에서 사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엠노라든가 솔트룩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는 쪽도 이제 본다면은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영업이익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일부 편입에 대한 또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뭐 의료기기 중에서는 당연히 뭐 저희가 루닛이 이 지금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닛 같은 경우 오늘 호주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 볼파라 헬스를 또 영입을 이제 M&A를 하면서 이번에 3분기 매출이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볼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병원 한 2,000개에 벌써 유방암 이 소프트웨어를 벌써 이제 투입을 하면서 사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5월 달에 루닛이 볼파라 인수를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략적인 M&A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시카고 영상학회에서도 루닛이 20편의 초록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딥노이드도 있고 뷰노도 있고 루닛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템포스 AI도 지금 시총이 12조인데 그쪽이 이제 제일 큰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구글이 투자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뱅크가 또 투자를 해서 갑작스럽게 커진 회사거든요. 5월 달에 상장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12조의 매출액이 1조거든요. 그러면 PSR로 얘가 10배예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도 17배인데 저는 그럼 피어 그룹 대비해서 비싼가? 사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저는 아직은 뭐 비싸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의료 AI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 66,6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뷰노도 우리가 가시권에서 계속 한번 지켜보자. AI 쪽에서도 의료 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대장주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중소형 땅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루닛이랑 뷰노 말씀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도 오늘 상위 테마 중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오르는 원인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향 색이 좀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향이지.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성장의 흐름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매출 속도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이 섹터에 대한 색깔에 따른 이런 반등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 쪽도 우리가 관세, 그동안에 무관세였다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이렇게 좀 고생을 조금 더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래도 VT가 지금 대장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은 뭐 CNC 엔터가 대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 대장 역할이 확연히 바뀌었는데 VT가 대장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리콘투하고 협업을 해서 아마존의 순위 상위에 계속해서 랭크가 되고 있거든요. VT의 리들샷이. 근데 매출 비중을 보면 VT가 국내하고 이제 그 일본이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미국의 관세 여파도 없고 대신에 중국은 이제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볼 거면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VT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시세 나고 하반기에 꺾였을 때 VT만 차트가 깨지지 않았고 나머지 종목도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센 놈이 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탑픽 종목으로 VT 주셨습니다. 리들샷 관련해서 대표 제품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가격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크라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시외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 이제 평화회의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외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오르는 종목들 많지 않지만 테마주 위주로 좀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크라 재건도 역시나 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포트에 하나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종식에 대한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느 쪽이든 뭐 이스라엘 쪽이든 뭐 러시아 쪽이든 종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앞당겨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종목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시간이 갈수록 파급 효과가 계속 커지고 종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윤이 나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한다면 그렇게 크게 노이즈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서 일단 이제 멀티플로 계산했을 때 진성 TC가 지금 10배가 안 돼요. 그리고 얘네 이 진성 TC 같은 경우는 우리 캐터필러죠.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대신에 재건을 시작한다면 누굴 중심으로 할까? 캐터필러 중심으로 하겠죠, 미국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도 아니면은 이제 뭐 HD 현대건설 아니면은 현대인프라코 뭐 이렇게 사실 대형주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게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여파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 더 넣는다면 SG 정도만 이렇게 해서 SG는 이제 초반에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포트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사실 되게 뭐랄까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단단하면서도 일단 그
펀더멘탈이 있는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포텐 한 종목 정도 담아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만약에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 수혜 받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미국과 관련된 기업 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 TNC나 HD 현대건설,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SG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증시가 어제 얼어붙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2.78% 하락한 2,360.5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중 최저치 기록이었습니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전날 하루 사이 20조 원 넘게 널뛴 달러 원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시작가 기준 최고치로 출발했습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1,437원 대비 6원 10전 내린 1,430원 90전에 출발했습니다. 1,430원 90전은 장시작가 기준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탄핵 정국의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급 급락장이 재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증권가는 개인 투매로 심리가 극단으로 나빠진 지금 상황은 바닥 신호라면서 지금부터 모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OECD 주요 20개국 회원국 등 이 글로벌 주요국들 사용 중인 통화 가치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 놓이면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었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무색할 만큼 오늘 개장부터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거의 지금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2,400포인트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꽤나 크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75%나 급등하면서 현재 650포인트 선을 회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안에서 유가 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31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나란히 매수세를 나서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418억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70억 원 매수를 하면서 지금 지수 상방을 이끌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어제 양 시장 모두 다 이체 매도를 보여주면서 좀 주가 하방 압력 크게 눌렀었는데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역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그것을 방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1,080억 원을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크게 이끌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하락하는 업종이 거의 하나만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 다 상승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거의 지금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 4.79%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도 4.3%대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섹터 안에 존재하는 종목군들 중에 정치 테마주가 좀 상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화학 안에서는 이 화장품 업종들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오늘 장에는 좀 되돌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철강과 금속 쪽에서 3%가 넘어가는 오름세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건설이 지금 5.6% 정말 크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이 건설 안에서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가 5.5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화학 쪽에서 4%대 강세, 섬유 의류 쪽에서 3%대 강세, 마찬가지로 음식료 쪽에서도 3%대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SK하이닉스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3.7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크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모두 다 강세 연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7%가 넘어가고 리가켄바이오가 현재 9%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했었습니다. 지금은 드문드문 그래도 하락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지금 좀 하락 반전을 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1%대 낙폭 형성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0.58%,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인 이 KF-21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0.7%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기에서는 7%의 오름세가 그리고 하나솔루션에서는 5.65%의 강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모두 다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두산 밥캔만이 3%대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합병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지만 오늘장 안에서의 두산 그룹주들 어느 정도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빌리티 쪽이 0.86% 현재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3%, 한화오션이 3.85%로 이렇게 조선주가 오늘장 그래도 잘 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2.2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또 상승불을 켰던 종목 중 하나가 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아이오닉 5N에 공급 중인 이 카드형 스마트키를 산타페와 투산 그리고 그랜저까지 확대해서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 안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지금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 금융 쪽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롯데렌탈인데 이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의 매각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면서 어제장 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규장에서는 11%가 넘어가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급락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상승 반전 같이 참여를 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한양행부터 해서 모두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이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옴러클로 같은 경우에 신청한 지 1년 만에 캐나다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닷새 만에 2,4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유예 관련해서 오늘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 종가까지 우리 증시 힘을 좀 같이 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